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하기가 또 다시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디지털에서 정서적인 위로 그리고 즐거움을 찾고 있는데요. 공연, 실황, 전시 다양한 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사이트들은 여전히 대목이고요. 요즘은 또 숲 생활을 대리 체험하는 게임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집을 짓고 낚시하고 열매 따고 동물들과 교류하고 유유자적하는 이 단순한 게임이 즐거움과 치유 효과를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게임 속에서 친구 만나서 놀고 또 하객들 초대해서 결혼식도 올릴 수 있고 하다고 하니까 현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모양입니다. 자, 클럽에서 학원에서 잠깐 방심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방구석에서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면서 조심하고 또 견디는 분들은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못 만나서 외로울 때 스마트폰 음성인식 서비스에 랩을 시킨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가사로 랩을 해준다고 하대요. 내 이름은 시리, 넌 손을 씻으리. 너무 썰렁했나? 자, 5월 14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제작진이 별걸 다 시키네요, 진짜. 뉴스 브런치 목요일에도 알찬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요 뉴스와 논평 뉴스픽에서 전해드리고요. 또 작은 서점의 개성을 반영한 신간 소개 코너 많이들 좋아하시죠? 동네 책방 그리고 또 검색어 뉴스 한 주간 소식을 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생방송 이후에는 항상 유튜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다 열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꾸며갑니다. 오늘도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열고 있고요. 네, 신정수님께서 방구석에서 지금 미소 지어 웃음을 웃고 계시다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썰렁한 개그였네. 자, 뉴스픽 이 두 분도 지금 계속 웃음을 참고 계신데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오고 있는데 그 한 20대 젊은 시각장애인 여성분이 네.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면서 차가 오는 방향으로 계속 가서 차 앞에 거의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순간 내가 빨리 가서 도와드려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멈칫한 이유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놀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다. 본인이 혼자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지켜봤더니 차가 딱 서 있고 고개를 잘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두 눈을 다 뜨고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인생의 방향길에서 제대로 보고 가고 있는가 또 이런 생각을 아침에 하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사람 하나 만나셔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전혜연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 이렇게 청취자분들이나 지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송문희 박사님하고 친한가요, 안 친한가요,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의견을 달리할 때가 그렇죠. 있죠. 송 박사님하고 맞아요. 저하고. 그래서 왜 안 싸우냐 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건 의견이 다른 거지. 송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굉장히 또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서 너무 훈훈한데요, 이건. 아니 어떤 분들이 싸워야 재밌다고 하는데 사실 의견 차를 가지고 그것이 감정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좀 따뜻하고 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게 재밌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또 과연 정답은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 드리고 싸울 때 싶습니다. 싸우더라도 태도에 문제가 있죠.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예.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들어가 보죠. 먼저 21대 국회 개원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원구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이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3차 추경안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거고 이게 아마 원구성의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혜연 평론가께서 한번 관련 뉴스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서 예상을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예, 싸우지 말자고 했는데 여야가 네. 원구성을 하는 것을 보통 삿바 싸움을 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전이죠,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21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다던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일정을 사실 법적으로는 6월 8일까지 맞춰야 됩니다. 네. 지금 근데 굉장히 특수한 시간이 상황인데 상당히 짧으네요. 시간이 네. 굉장히 짧은 데다가 정부에서 아마 6월 초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그렇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내대표 되자마자 당선된 의원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또 여야와 협상을 해서 상임위 배분도 잘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3차 추경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실력 경쟁이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3차 추경을 좀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겠죠. 뭐 국가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도 네. 어렵다 이런 명분을 내세울 거고 통합당에서도 3차 추경이 뭐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석이 작다고 해서 상임위원장 적게 주는 거는 못 참겠다. 그러니 이 3차 추경안을 갖고 협상을 할 때 지렛대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협상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적정 수준이어야 되지. 그렇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나눠 먹게 한다 이런 시선으로 비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당선된 원내대표들이 어떤 또 실력을 보여줄지 3차 추경은 언제쯤 통과될 수 있을지 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자, 법원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여야 중에 어느 쪽이 또 맡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여야가 기싸움을 아무래도 지금부터 벌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원이 구성이 되어야지 제3차 추경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여야가 어찌됐든 막판에 와서 1, 2차 추경도 통과를 시켰고요. 합의로 긴급재난지원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3차 추경은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 구성에 서로 유리한 협상의 지렛대 내지는 볼모로 삼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 제 생각에는 3차 추경안대로 빨리 이제 만들어야 되고 다만 이 상임위원회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예. 치열합니다 지금. 아. 왜냐하면 이 법사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상임위에 통과한 법률을 가지고 본회의에 넣느냐 안 넣느냐 문턱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수문장이라고 하죠.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 네. 이 수문장들이 넘겨주지 않으면 본회의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거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20대 국회가 일 안 하는 국회의 오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가 거의 많이 못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이유는 사실 이 법안 통과에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는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은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여권에서는 이걸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는 결의에 불타고 있고 네. 야권에서는 이거 잃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할 거지에 대해서는 보통 당 내에서도 약간의 교통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삼선 의원인데 서로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당내 경선을 하기도 하죠. 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형식을 거쳐서 지금 해왔고요. 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당이 한다 야당이 한다가 아니라 약간 관례적으로 예.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맡아왔습니다. 17대부터. 그 이유는 네. 야당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여당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하느니 그럼 이건 정도는 야당에게 주는 게 맞다라는 일종의 뭐 관례가 형성이 됐던 거죠. 예.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문재인 정부 이제 하반기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과제를 법안과 예산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법안에는 법사위원장, 예산에는 예결위원장 이 중요한 자리를 야당에 내줬을 경우에 특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을 경우에 다른 상임위에서 쭉 통과되어 온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여권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제 뭐 관례대로 하던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주장을 한다면 말씀해 주신 체계자구 심사권을 그럼 폐지하는 우리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래
정 안 되면 그럼 우리 본회의 표결해서 상임위원장 가리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야당과의 극한 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쯤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략을 짜고 또 물밑에서도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 이제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다수당이 되면은 상임위원장을 독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여당에 거의 180석에 달하는 그런 큰 승리를 가져다 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예. 일을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국정개혁이라든가 여러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번 힘을 몰아주고 제대로 했는데도 성과가 좋지 않다면 그 책임 또한 온전하게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번에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가더라도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슈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네. 우리는 그러면 식물 야당, 무기력한 야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이 클 겁니다. 그래서 결사 아마 항전을 할 텐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이번에 협치의 시발점으로서 한번 법사위를 야당에게 맡기고 그 대신에 야당은 세계 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를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한번 가는 건 어떻겠는가 또 이런 예.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사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견제와 균형을 작동시키는 어떤 수문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요. 네. 좀 이게 조금 이게 언론에서 나온 표현인데 과격한 표현으로 아니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상전이냐. 왜냐하면 법안이 그냥 법사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에 있는 법안 소위를 거쳐서 치열하게 쟁점을 통과하고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 기관인데 예. 다른 상임위에서 한 거를 왜 법사위에서 가로막냐. 이건 맞지 않는다. 무슨 상하원 제도도 아닌데 라는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지금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조율될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저는 이제 협치라는 부분 강조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통합당이 총선에서 뭐 실패했다고 하지만 103석을 갖고 있고요. 또 103석을 뽑아준 국민의 뜻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여당이 슈퍼 여당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가 아니라 야당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국회를 통해서 모아낼 수 있는지 또 다른 시험대에 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이 5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는 뭐 국회 내에 법률 전문가도 특별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기능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법안의 체계라든가 자구 글자 하나에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 많은 법조인들이 진출해 있고 이런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상원 역할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를 어느 당이 맡든 간에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거는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당이 법사위를 만약에 가져간다면 네. 야당에는 약간 정치적 쟁점이 약간 국토위라든가 산자위 위원장을 뭐 양보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적으로 여당이 밀어붙이려면 할 수 있죠.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독식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마 협치의 길은 멀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점은 이제 이게 뭐 발목 잡기냐 아니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냐는 국민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야당이 정확히 읽었을 때 그렇죠.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요즘 또 안 보여요. 당내의 어떤 뭐 세력 다툼이라든가 여당의 인사에 대한 뭐 공격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화력이 집중된 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좀 더 있습니다. 생산적인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정말 어떤 통합당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원 구성 협상이라든가 추경 처리 안에서부터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좀 반영하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죠. 진짜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믿을만하다라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21대 원 구성에서도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서 또 야당 여당 서로 협력할 건 하고 양보할 건 통크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치 뉴스를 하나 좀 더 챙겨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보수 유튜버들하고 좀 선긋기에 나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성폭력을 저지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
성인지 교육 의무화 방안을 공개를 했어요. 성과 관련된 부분 정치인들의 이 부분은 송문희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돼갈지? 네, 일단 그 주제가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수 유튜버들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어떻게 말을 했냐면 보수 유튜버들이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다. 나쁘다. 좀 심한 말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이준석 최고위원도 지금 이번에 선거 부정선거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또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사실은 미래통합당하고 보수 유튜버들 중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있는데 한 50개 중에 그중에 한 또 유명한 것들이 좀 있고 이런데 그분들의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구독자가 120만 넘어가는 이런 분들도 네. 있고 이래서 엔간한 그 국회의원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동안 아마 미래통합당이 사실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뭐 토론도 하기도 하고 직접 출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약간의 밀월 관계를 만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선거에서 진 거죠. 이번에. 네. 미통당이 어떻게 보면 참패를 하고 나니까 원인 규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면 이유가 딱 한 가지죠. 내가 잘해서. 근데 선거에서 예. 지면은 수십 가지 이유가 나오죠. 근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집안이랑 똑같군요. 네. 우리가 너무 보수 유튜버들의 말을 과잉으로 듣고 평가하고 그들의 생각만 한 게 아닌가. 이태면은 보수 유튜버들이 그동안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의 외곽에서 많이 쓴소리하고 때리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약간 저격수 삼아서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통당도. 그런데 네. 그것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중도 보수층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두기. 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주셔야죠. 이번에 그 오거돈 전 시장 네. 사건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젠더 폭력 근절 대책 태스크 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단장이 누구냐 남인순 네. 의원인데 네.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했냐면 그동안은 이제 그 현행 선출직 공직자하고 중앙 당직자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들 누구?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중앙당 지도지사, 당무직, 당직자, 국회 보좌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인지 감수성 긴급 교육입니다. 그만큼 긴급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성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상설화하겠다. 그래서 어떤 폭력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가겠다라는 것을 아주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야가 어쨌든 그 대선을 아마 바라보고 선거 전후의 이제 분석과 이걸 통해서 뭔가 변화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긍정적으로 잘 작용을 해야 될 텐데 자,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저는 이제 유튜버들이라든가 정치에 직접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관심이 많은 분들이 어떤 채널을 개설해서 정치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또 정치를 보다 쉽게 느끼게 해주는 긍정적인 작용이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긍정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문제는 뭐냐면 가짜뉴스를 진짜인 양 얘기를 한다던가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이 아닌 거의 증오를 부추긴다던가 이런 건 사실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지적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당에서도 이 부분에 약간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이게 너무 과하면 국민들의 민심과 멀어지고 일부 과격층의 의견만 대변할 수 있다라는 좀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은 보수당이 새로운 길을 갈 때 또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자체의 시도는 저는 매우 좋다고 본데요. 네. 제가 좀 쓴소리를 들으자면 청와대도 받아야죠. 사실은 국정의 최고 지도자이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부터 다 안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법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국정 운영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사실 이제 간담회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재밌게 하려고 실수도 나시고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족한 인식의 반영이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의 최고 지휘층에 있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법이 바뀌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조금 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야 모두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나 하자면 제가 이제 취재를 할 때 느꼈던 건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이 성희롱 사건 문제가 터났을 때 침묵의 카르텔이 가끔 형성되는 걸 봅니다. 네. 왜냐? 우리 당 사람이면 이걸 왠지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당 사람이면 이걸 의제화시키고 싶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피해자는 안중에 없는 이걸 정쟁거리로 삼거나 본인이 다음에 어떤 자리로 진출할 때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쪽으로 흘러갈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정당이든 작은 정당이든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로운 교육을 받고 우리가 피해자 보호가 제일 원칙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교육 다시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공감하는 게 그동안 정치권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말과 행동을 해도 그것이 별로 불이익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이런 이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할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그렇죠. 규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차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이 좀 같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초당적인 측면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당리당략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유튜버 얘기해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는 게 보수 유튜버들이 문제가 많다, 뭐 편향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좀 팔랑귀라 가지고 다른 분들 유튜브를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딸려갈 것 같아서 아예 보지를 않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말 하죠.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존재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고 듣고 싶은 말을 자꾸 듣고 싶어하고 편향성이 더 강하게 그게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에서는 특히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은 그 맥락의 이야기들만 오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에서 보수 유튜버들만 비난할 수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민주주의는 늘 시끄러운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많은 유튜브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데 가짜 뉴스만 빼고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골라 듣고 가려 듣는 것 역시 듣는 사람의 몫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할 때는 이용하고 이건 아닌 거가 아닌가 뭐 당에 관계없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 지금 많이 조명하고 있는 부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이 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 주민 갑질 논란이 지금 이제 일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그래서 이제 고인을 폭행한 주민을 검찰에 고발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운 게 왜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라도 함께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그 전에 좀 이분의 마음을 달래주고 사정을 들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고 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돌아가신 경비원 분들에 대해서 추모 모임이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해 의혹이 제기됐던 주민에 대해서 상해, 협박, 모욕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또 뭐 추모 행사를 연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고인의 마음도 좀 달래드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좀 해결해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이 서울 북부지검의 고발장이 접수가 됐었는데요. 그 경비원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른바 가해자로 불렸던 주민을 경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 북부지검에서는 경찰이 지금 이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발 사건을 함께 수사하도록 지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이 가해자 분께서 언론 인터뷰를 간단한 걸 보면 좀 기다려주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좀 명명백명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뭐냐면 이분에게 뭐 폭언하고 이런 것도 문제인데 허위 진단서로 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렇다면 경비원분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물질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나 경찰에 가가지고 조사받는 거 아니라 공포가 극에 달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조사가 돼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좀 선례가 됐으면 합니다. 이 경비원들에 대한 주민의 갑질과 폭행 사건이 사실은 뭐 소소하게 계속 작게 보도가 계속 되고
있었었거든요. 정말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이 관련된 인터뷰들이 지금 방송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 각자 주민들의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겨놓고 이 문제를 그냥 제도화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요.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겨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아주 낮은 벌금형이라든가 집행유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종량제 봉투에다가 커튼을 버리라고 했더니 화가 나서 입주민이 커튼봉으로 경비원을 때린 폭행한 이런 사건도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데요. 경비원 아저씨 분들이 참 일을 많이 하시죠. 정말 아파트 관리를 전체를 다 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민원 스트레스까지 다 이제 그 중간에서 하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주민의 폭언으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일이 참 슬픈 일이 생길 때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형사사건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만약에 경비관리회사가 이걸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갑질 얘기하니까 한국의 갑질 문화는 외국에도 소개가 돼요. 영어로 갑질 이렇게 소리 나게 적혀가지고 한국의 독특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 수직적 문화 이런 얘기하는데 가만히 둘러보면 주변에 갑질할 기회만 있으면 갑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종업원한테 반말을 하신다거나. 저는 뭐 좀 사람 잘 가리진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하고는 약간 거리를 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싫어하는 유형 중에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이런 분들 많은데 내 안의 갑질 본성부터 좀 살펴보자. 저를 비롯해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을 못하겠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다들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자꾸 촉구했던 건 제가 사실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낮은 직급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 사실 낮은 직원의 직급들은 그 조직 내에서 그렇게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사인분들은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고를 당할 뻔한 이 갑질 가해자가 어느 순간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3차 가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위해서 증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됐기 때문에 경비원분들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고요. 예전에 이런 글 때문에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치약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왜 화가 났냐? 치약 유해 성분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 해당 치약을 몽땅 경비원 아저씨한테 선물했다는 거죠. 선물이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갑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이런 문화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